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임기 말까지 지금 10% 20%면 한 20%로 좀 가다가 또 10%또 올린다 또 올린다 이러면서 아마 임기 말까지 이 카드를 놓지 않을 거라고 레드라인에 선 세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모두가 레드라인에 서서 푸틴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트럼프도 왔다 갔다 하고 모두가 레드라인에 서 있는 거거든요. 네, 오늘 모신 분은 제재전쟁 책의 저자시죠. 조희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워싱턴 언론사의 워싱턴 특파원으로 한 4년간 계시면서 네. 워싱턴 정가에서 돌아가는 일들이 참 심상치가 않다. 네, 그러한 네. 바탕으로 이제 제재가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다. 예. 이런 차원에서 쓰신 게 제재전쟁 책이라고요. 예, 저는 저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2017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딱 4년간 워싱턴 특파원을 했는데요. 그 뭐 앞뒤로 한 달 정도 더 있었습니다만 그때 보니까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았습니다. 그냥 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가지고 막 밀어붙이지만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제일 어려워한 거는 수출 통제와 제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반도체에서 보듯이요. 이거 팔지 마. 이거 하지 마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졌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4년간 제재가 오바마 대통령 때보다 연평균으로 하면 한 3배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가 너무 복잡해지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기업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걸 보고 제가 이 제재전쟁이라는 책도 쓰고 생크션 랩이라는 회사도 창업하게 됐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대로 지금 뭐 엄청난 제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뭐 이제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시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올수록 네.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지금 한 50일 됐죠. 대통령 취임한 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40%까지 지금 올라갔나요? 뭐 기존에 한 20% 정도 그쵸. 평균으로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20%가 이후에 추가로 간 거죠. 예, 10%에서 이번에 이제 20%가 추가가 됐으니까 이제 40%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40% 관세 인상이 과거 1기 때보다 더 강력한 겁니까?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죠? 사실 뭐 1기 때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하는 방법은 굉장히 파격적으로 올립니다. 처음에 뭐 500억 달러라고 해가지고 20% 올렸을 때요. 뭐 중국이 별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때 보복 관세 매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 그럼 2천억 달러로 더 갑니다. 세게. 더 세게. 그런 다음에 또 중국이 좀 말을 안 들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3천억 달러. 이렇게 가다가 그 3천억 달러 마지막에 하고 미중이 합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도 어떻게 했냐면 중국이 어떻게든 트럼프 대통령의 그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당시만 해도 중국은 좀 당황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 미국에 약간 신호등형 협상문을 보냅니다. 파란불은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거다. 니들 여기 들어줄게 라는 말이죠. 노란불은 우리가 합의하다 보면 뭐 해결책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거하고 빨간불은 이거는 우리가 절대 양보 못해 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빨간불만 협상시켰습니다. 이게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그 협상의 방식이고요. 이번에 10% 또 이번에 10%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60%까지 올릴 수 있다. 라는 거를 자기가 이제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니들 내가 말할 때 이거 안 할 줄 알았지? 아니야, 나 할 거야. 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임기 말까지 지금 10% 20%면 한 20%로 좀 가다가 또 10%또 올린다 또 올린다 이러면서 아마 임기 말까지 이 카드를 놓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사실 이번에 뭐 멕시코 캐나다 관세 25%도 그냥 그 협박용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딱 부과를 시켜버려가지고 진행을 시켜버려가지고 뭐 증시가 또 뭐 변동성이 좀 커진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러니까 단순 협박용, 그러니까 협상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진행한다는 전제하에 협의가 안 되면 그런 각오가 돼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군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이 뭐 우리가 뭐 여러 번 지금 매드맨 전략이라고 미치광이 이론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사람들도 쫀다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직감적으로 아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랑 처음 만날 때였습니다. 그때 뭐 사실 전 세계에 이목이 쏠렸거든요. 어떻게 되냐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제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제가 그 당시 그걸 취재하면서 봤던 거는요. 그날 그 시진핑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날 만찬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만찬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때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자기 손녀딸한테 중국어 노래를 외우게 해가지고요. 시진핑 국가주석 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고 해서 아주 환심을 하고 환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 만찬에 한창 만찬하고 있는 중에 미군이 미사일을 시리아를 향해 쏩니다. 네.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자마자 첫 군사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기사가 어떻게 났느냐. 겉과 속이 다른 트럼프를 확실히 보여줬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나는 한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이렇게 보여준 거죠. 네. 환심을 사면서도. 그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할 것 같으면서도 안 하다가 안 하면서도 할 것 같은 이런 모습을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실제로 25% 부과한다고 했지만 러스틱 상무장관은 오늘이 3월 5일인데요. 오늘 5일에 또 상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아니 그 25% 안 될 수도 있어. 어떻게 하느냐 아직 협상 좀 남았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굿캅 배드캅이 나와가지고 행정부에서 계속 흔들어대면서 상대편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걸 알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이 트럼프의 협상 이거 기업 차원에서는 글쎄요 참 괜찮은지 몰라도 국가 차원에서 신뢰도 그것도 지원 국가가 이렇게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여도 괜찮냐 신뢰 그럼요. 패권 국가로서의 신뢰를 잃는 거 아니냐라는 뭐 평가도 있어요. 외부 네, 다른 네. 나라들은 불만이 가득하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미국의 제조업 부활 그다음에 네. 중국의 그 패권 전쟁에서 기술 패권을 누르려는 시도 이거로 네. 봐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이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세요? 그 트럼프 대통령 일기 시절에 핵심 참모들이 쓴 회고록을 보면 저 좀 되게 감명 깊다는 표현보다는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뭐 그분들에게 제가 동의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라는 그 머릿속에 든 세계관을 봐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미국의 중산층은 저임금 서비스 노동자가 아닌 제조업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미국의 중산층이 살아날 수 있다. 우리가 그 생산자를 무시하고 세계화를 했다가 날아간 일자리가 500만 개, 1000만 개다라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득 있는 거예요. 조금의 인플레나 이런 게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 국민들을 생산자로 만들어야 우리가 좀 더 부강하고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이념적 틀입니다. 고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세상의 틀이고요. 그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일기 때 중국에 4천억 달러 정도의 관세를 부과했어. 물가 올랐니? 사실 일기 때 안 올랐거든요. 우리 이제 돌이켜보면 그런 겁니다. 물가 안 올랐어. 그래서 동맹 깨진다고 니들 그렇게 얘기했잖아. 실제로 깨졌니? 안 깨졌어. 니들은 원래 받아야 될 돈을 안 받았던 사람이지 우리는 받아야 될 돈 받으면서도 동맹도 지키고 물가도 안정시키고 성장률도 트럼프 일기 때 높았거든요. 성장률도 높았어. 니들 수많은 글로벌리스트 자유주의자들이 한 말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돌아보면 우리는 이렇게 했고 더 실제로 그 당시에 트럼프 일기 시절에 미국의 중위소득이 많이 올랐습니다. 6.8% 정도 올라서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역사상 그들은 역사상 최고치라고 하는데 실제로 최고치인지는 제가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찌됐든 중위소득이 많이 올랐다는 건 어려운 사람들 소득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도 맞습니다. 실제로 제조업 일자리도 많이 돌아왔고요. 그리고 대중무역 적자도 코로나 전까지는 줄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년 대비로요. 그래서 자신들의 정책을 해봤더니 이렇게 성공을 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번에도 우리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전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쪽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식이 깔려 있군요. 예, 해봤는데 안 올랐어. 해봤는데 안 올랐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 3월 5일이고 미국 시간 3월 4일이죠. 그 시정연설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채금리 내려갔다고 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채금리 내려갔다는 건 인플레도 내려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는 걸 너희들이 많이 비판하지만 현실은 나타나는 건 좀 다르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생각이 깔려 있는 바탕이라면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네요. 저는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격한 온건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시절에 무역 협상이나 이런 걸 한 걸 보면요, 굉장히 과격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난 거 보면 사실 양쪽 다 승리를 선언하는 식의
어떤 접점을 찾아서 승리를 선언하게 되거든요. 우리 한미 FTA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재협상 하라고 할 때 일기 때 야, 어떻게 동맹이 이럴 수 있느냐라고 했지만 일기 끝나고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은 와, 우리 철강 커터 지켰다. 우리 잘했어라고 했고 미국은 야, 우리 픽업 트럭 관세 지켰다. 우리 잘했어 라고 하는 선에서 끝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캐나다하고 멕시코도 그 당시에 협상을 하면서 다 자기들이 이겼다 그랬어요. 네. 그런 걸 보면 상당히 과격한 말로 밀어붙이고 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결론을 내는 걸 보면 완전히 막 0대 1의 협상을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협상하는 사람이니 어느 정도 그 접점을 찾는 데는 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점은 고려해 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뭐냐면 그때는 이제 사실 트럼프 일기 때는 자기 지지 세력이 없었잖아요. 네. 심지어 장관들조차도 자기 그럼요. 명령을 안 듣고 그렇죠. 막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그동안의 어떤 그 시스템 내에서 이런 어떤 걸러지는 완충 역할을 맞습니다. 했는데 이기 때는 진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로 전부 채워버려서 자기 세력으로 이제는 맞습니다. 완전히 트럼프의 뜻이 전부 관철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그때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다. 물론 그런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좀 그런 점은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뭐 그 안에 공화당에 있는 사람들이나 제일 중요한 게 뭐 USTR 대표 정도가 될 텐데요. USTR 대표도 그 당시 USTR 대표의 비서실장을 하던 분이 다시 이제 USTR 대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라인들은 살아 있고 그 밑에서 움직이는 조직들은 또 그 과거의 그 경험을 토대로 협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견제 세력이 사라졌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 그런 건 정말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중국 30%까지 관세가 매겨졌을 때까지는 그래도 좀 관망을 했어요. 근데 이제 40% 되니까 이제 즉각적인 보복 관세 15% 미국산에 대해서 내려지고 이랬죠. 여기에는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중국의 전략이 여기 묻어나 있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늘 기자회견을 보면 하는 말이 있는데요. Let's see what will happen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나도 모르겠다. 일단 난 이렇게 질러놨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대응하자라는 거거든요. 저는 약간 지금 중국도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번에 처음 10% 관세를 더 매겼을 때는요. 무연탄에 15% 관세를 매기고 그다음에 농기구 이런 데 10% 관세를 매겼거든요. 사실 중국이 미국산 무연탄을 수입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거였죠. 농기계도 보면 감자 재배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겼어요. 현실적으로 엄청 많이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좀 상징적이었는데 이번에는 농산물인데 뭐 닭고기, 면화, 밀 이런 데 15%를 매기고요. 그다음에 돼지고기, 쇠고기 이런 데 10%를 매긴 거니까 이건 확실하게 말하면 트럼프 지지층이 많은 곳, 그다음에 그 미국 중남부 오하이오 이런 농산물 이 있는 그런 곳에 관세를 매겨서 트럼프에게 어느 정도 경고 사격을 준 정도라고는 저는 생각합니다만 지금 아직까지는 한번 지켜보자. 중국도 그 정도 수준이라 생각하고 만약에 그 충돌의 범위가 1단계부터 10단계가 있다면 지금은 한 2, 3단계 정도 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1920년대 그 대공황 때의 어떤 상황과 비슷하게 지금 패턴이 가는 거 아니냐. 상대국도 그 보복 관세를 매기고 이러면서 맞습니다. 전 세계가 관세 전쟁, 무역 전쟁으로 들어가면서 서로의 경제 성장률을 잡아먹고 침체로 빠지면서 엄청난 공황으로 빠졌던 그런 것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때하고는 좀 다른 게 있나요? 그건 정말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당시 상황도 그렇고 1차 대전 상황, 1차 대전 직전 상황이랑도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때도 보면 그 강대국들끼리 엄청나게 제재를 했고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소국들끼리도 서로 제재를 엄청 많이 하고 관세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 서로 이제 불만이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사라예보 총성이 들리면서 그게 전 지역으로 전쟁이 퍼져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대로 그런 식으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충돌의 충돌,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국가들이 그렇게 간다면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상황 정리가 되면 그렇게까지 가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트럼프 일기를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어느 정도 수준에서 상황 정리는 했거든요. 미국과 이제 마지막에
그 미국과 중국이 마지막에 무역 합의를 통해서 2,500달러 물건을 사주기로 할 때 그때 트럼프의 강경 세력들은 다 트럼프를 말렸어요. 아, 이번에 조금만 더 하면 중국 진짜 못 따라가게 할 수 있다라고 말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합의를 하고 그것 때문에 사실 그 미국의 그 강경 세력들 중에 일부는 여전히 다 죽어가던 화웨이를 트럼프가 살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지금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국은 막을 것이다. 예, 그렇게 원하는 보고 것을 있습니다. 얻기 위해서 최대한 밀어붙이지만 네, 판이 깨지는 거는 막을 것이다. 트럼프는. 네,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트럼프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그렇죠. 네, 예. 못 믿겠다 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아니, 저도 그 의견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못 믿겠어요. 근데 1기 때를 보면 그랬다는 건데요. 2기 때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영국의 싱크탱크에서 올해를 규정하는 단어로 문장을 어떻게 썼냐면 레드라인에 선 세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모두가 레드라인에 서서 푸틴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트럼프도 왔다 갔다 하고 모두가 레드라인에 서 있는 거거든요. 이 중에 누군가 한 사람만 잘못 레드라인에서 좀 세게 그 레드라인을 밟는다면 화약고가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는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쨌건 중국에 대한 압박과 규제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이건 뭐 중국만이 아니죠. 동맹 국가들조차도 네. 다 하고 있어요. EU도 뭐 지금 관세 폭탄 맞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 경우에 네. 과연 그 나라 국민들의 그 반미 감정,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어떤 그 매출 저하 이런 것들 또 규제 이런 것들로 사업하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대표적으로 애플과 테슬라를 꼽던데요. 네.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미중 패권 경쟁은 뭐 앞으로 3, 4년, 5, 6년간에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10년도 짧습니다. 저는 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말했듯이요. 21세기는 미중 대결로 규정될 거라고 마코 루비오 장관이 청문회에서 그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건 세기를 넘어갈 수 있는 대결인데 앞으로 이 중국에서 지금 뭐 대부분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나라 그 기업들이라면 네.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최근에 그 IR 하는 미국 기업들을 보면요. 예를 들자면 폴로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IR 하냐면 우리는 중국에서 만드는 비율을 한 자릿수로 줄였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거는 사실은 중국이 옷이나 이런 거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프로듀서잖아요. 그런데 그 비율을 한 7%까지 줄였다. 그래서 우리는 공급망에 자신 있다라고 하는 게 미국 회사들의 요즘 주된 IR이니까요. 거기에 중국의 생산 비율이 높다면 당연히 주의해야 될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트럼프 대통령과 그 공화당이죠. 미국이 원하는 그 제조업의 부활 네. 이것이 과연 일어날 수 있겠느냐에 예. 대해서는 사실 시장 측면에서 네. 가능한 일이냐를 봐야 되지 않냐 예.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뭐냐면 시장이 중국이나 뭐 이런 엄청난 거대한 시장을 네, 바탕으로 이게 효율적으로 돌아갔던 거와 다르게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생산 비용이 높아지는 미국에서 그리고 소비는 또 한계가 있잖아요. 네. 예.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이니까 예. 이게 나중에 그런 제조업 공장들 막 짓고 돌아오고 리쇼링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한 상황에서 공급 과잉 혹은 뭔가 매출 부진으로 인한 그 다음에 침체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소비 부족으로 인한. 네, 맞습니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그런 우려는 당연히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지금은 예를 들자면 클린턴 대통령 때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승리하는 가장 결정적인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승리를 했다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말을 쓰지 않았지만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 원인을 규정한다면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적 세계관, 동맹이 우리를 수탈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민자들이 우리 부를 뺏어간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2기 때는 그걸 인정받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이 주의를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정치가 경제보다 오히려 약간의 우위에 있다고 보면 되고요. 앞으로 더 우위에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위에 있는 시대가 오고 있고요. 아주 대표적으로요. 바이든 때입니다만 뭐 칩스법 같은 걸 통해서 뭐 반도체 회사를 끌어오려고 했잖아요. 그때
그렇게 해도 반도체 회사 안 오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바이든 정부의 상무장관이 한 말이 뭐냐면 그럼 전쟁물자 동원법을 쓰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전쟁물자 동원법이 뭐냐?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만들게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코로나 때 포드 자동차 공장을 멈춰 세우고 거기서 산소 호흡기를 만들게 했어요. 전쟁물자 동원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공장 안 옮겨? 해라고 하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 공급망, 이 주요 공급망을 미국 안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건 단순히 트럼프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주식 시장에서는 좀 물론 뭐 부정적일 수 있고 뭐 경제적으로는 약간일 수 있지만 지금은 미국도 이거 공급망의 안보 차원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게 미국 전체적으로 어쩌면 민주공화 모두의 컨센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좀 팩트 체크를 해보면 예. 왜냐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상당수 말들이 팩트가 아니다 그럼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아니 그 뭐 아닌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아닌 게 예. 많죠. 그냥 예. 선동형 예, 그렇죠. 그런 예. 거짓말들도 많아서 네. 이런 그 뭐죠 TV 토론회 다음에만 나온 네. 기사들 보니까 예. 그렇던데. 근데 그 인식은 맞는 겁니까? 동맹으로부터 수탈당했다. 네. 그 다음에 이민자들이 미국의 부를 뺏어갔다. 네. 이거에 대한 기본 인식. 예. 이거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겁니까? 저는 사실은 뭐 충분한 근거는 없지만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도 있는데요. 왜 미국이 이렇게 변해가는가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미국과는 달라졌어요. 예, 왜 변해가는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전쟁에 지쳤습니다. 2차 대전 이후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부터 쭉 해오던 말이 뭡니까? 우린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 우리 세금 더 이상 다른 나라에 붙지 말자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2차 대전, 그다음에 한국 6.25, 그다음 베트남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뭐 이렇게 쭉 거치면서 미국은 지금까지 전쟁 없이 지내온 해가 거의 없습니다. 더 이상 이 미국 사람들이 전쟁이라면 진절머리를 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면 좀 강력한 좀 이렇게 막말 수준의 말들이 미국 사회에서 우리는 이해가 가지도 않는데 먹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미국 사회의 변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 스윙 스테이트에서도요, 어떻게 되냐면 그 스윙 스테이트의 카운티에 이라크전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사자가 많은 곳일수록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습니다. 그게 아주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막무가내로 전쟁을 멈춰 세우려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무조건 멈춰. 미국은 이미 지쳤다, 국민들은. 네, 우리는 여기 말려 들어가기 싫어. 라는 게 이제 미국 사회에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리고 사실은 뭐 그렇게 변해가는 미국이 이제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걸 인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에서 망신을 줬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뭔가 동병상련의 느낌? 세계적으로 다 트럼프, 미국은 너무해. 막 오히려 뭐 좀 뭐라 그럴까? 좀 분노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좀 불쌍하게 여기고.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미국 내 반응은 어떨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미국인들의 그걸 본 반응은 외국인들의 시각과 같습니까? 뭐 이렇게 여론조사를 보면 정당별로는 좀 다릅니다만 일단 여론조사 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적인 건 사실입니다. 비판적인 여론이 좀 더 높은 건 사실인데요. 근데 공화당 지지층엔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게 훨씬 더 높고요. 근데요,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거는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지지층만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지지층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공감하더라는 걸 첫 번째, 두 번째 임기 선거를 치르면서 이 사람이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로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게 태평양 건너서 옳다 그르다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좀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권을 잡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미국인의 시각이 아니라.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국인들도 동맹 중요한 거 다 알죠. 그게 뭐 그렇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지지층 그리고 미국 저변에서 흐르는 이제 전쟁 정말 그만하자라는 그거를 좀 저희가 좀 인식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러한 시각들이 이러한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동맹국들의 신뢰나 아니면 지지를 좀 잃게 되거나 결국은 패권을 잃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냐라는 시각들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뭔가 격렬한 토론
아젠다로 막 나오지는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토론이 있죠. 지금 미국 싱크탱크들 사이트 들어가셔서 뭐 이렇게 세미나 연구 보면 전부 그런 그 주제예요. 얘기예요. 미국은 예. 이걸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전부 트럼프 이렇게 이후. 이런 거고 중국 사이트, 중국 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같은 중국 신문 같은, 그러니까 홍콩 신문이지만 뭐 이제 홍콩이 중국이니까요. 신문들 보면 그 어떤 표현이 들어오냐면 중국은 지금 넷플릭스 보면서 팝콘 먹는 기간이라는 게 보인 그런 타이틀 단 신문 기사가 있어요. 그 정도로 중국은 흥미진진하면서 애들이 이제 드디어 깨지는구나 이러면서 보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중국은 이게 패권을 자기네가 오히려 차지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사건일 수도 있겠다. 어떤 이제 긍정적으로. 미국의 이제 균열이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조금 뭐 그러니까 그 사례로 하나 들 수 있는 게요. 최근에 저희 설 연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콜롬비아에 대해서 관세 협박을 했잖아요. 네. 콜롬비아가 이민자 받아주지 않는다고 관세를 25% 때린 다음에 안 하면 일주일에 50% 때리고 지도자들한테 뭐 비자나 그다음 금융 제한, 사실상 북한 김정은한테 하는 것 같은 그런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했잖아요. 그러니까 콜롬비아가 지금은 좌파 정권입니다만 사실 오랜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우리 6.25도 참전했고요. 이라크 전도 간 미국의 오랜 동맹국인데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아무런 미련 없이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좀 거리를 둘 만한 좌파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는 거는 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느냐. 뭐 당연히 콜롬비아가 머리를 숙였죠. 그 이후에 콜롬비아하고 중국하고 아마 직항로 배가 개설되고 이런 식으로 훨씬 더 그 콜롬비아가 중국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반감으로 인해서 콜롬비아는 미국이 인정한 동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상호방어 조약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나토 이외에 미국이 인정한 동맹이 한 17, 18개 나라가 되는데 한국, 일본 포함해서요. 거기에 일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기가 이제 중국이랑 같이 하겠다고 나가고 있으니까요. 부작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리고 어쨌든 중국에서는 그 미국의 이런 액션들로 인해서, 정책들로 인해서 불만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뭔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나라들에게 또 접근할 수도 있겠네요. 네, 전략적으로 도와주면서.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한다고 뭐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미 콜롬비아에서 어느 정도 성과도 지금 보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